그 청년층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이에요. 제가 연준에서 마치고 들어올 때 금융위기가 막 회복하던 시기고 그래서 주식에 넣는 게 사실 그때 주식에 놨으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봤을 겁니다. 그냥 주식에 넣고 잊어버렸으면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한 2배, 3배 이상 올랐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어느 정도 그렇게 묻어놓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다는 거죠. 부동산도 수익을 그만큼 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10% 올랐을 때 못 팔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어떻게 참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서강대학교 이은수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투자 이런 얘기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저희 채널은 뭐 부동산을 위주로 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이제 뭐 이제 3040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이런 분들이 아직 돈이 내가 아직 많진 않다. 집을 살려면 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좀 적은 상태에서도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선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게 또 금이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면 또 금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금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사야 되나 생각 반에다가 지금 고점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우선 이 금이랑 이 금리와의 어떤 관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채권은 금리가 높으면 이자를 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매력적인데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별로 받는 게 없으니까 금이 선호될 확률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금은 그보다는 좀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 전쟁 나면은 그 나라 통화는 믿을 수가 없지만 금은 어디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어떤 지정학적으로 좀 불안하고 경제적 불안전성이 높아지니까 특히 뭐 중동, 뭐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같은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중앙은행들이 중국이 미국 국채 많이 가지고 달러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달러보다 위안화로 거래 많이 하고 미국 국채를 팔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앙은행들이 예전에는 달러나 국채를 가지고 있었던 거를 이제 금으로 대체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사는 규모는 개인이 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중앙은행이 이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는 동안은 금 가격이 사실 뭐 고점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못 사고 있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이거를 되게 중요한 투자처로 찾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뭐 포트폴리오에서 보조수단으로 가져가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될 이유는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코인 것처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뭐 인생 고이스하고 한 번에 들어가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물론 뭐 한 10년 참는다 그러면은 뭐 부동산처럼 이제 뭐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다만 지금 최근에 빨리 올라간 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앙은행이 이거를 사는 거 물론 여기에는 미국이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의 달러보다 다른 걸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금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된다라는 보장은 사실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단기간에 내가 이거를 살 때는 어떤 변동성을 감당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뭐 분할을 해서 산다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금에는 뭐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 거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 측면에서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뭐 채권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고정금리를 이제 쿠폰처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주는 그 이자는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메릿은 떨어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금은 매력적인 거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또 채권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실 작년부터 채권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금리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5%가 말이 되냐 이거 다시는 안 온다. 이거 지금 사놓으면 금리 내려가서 돈 많이 벌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샀다가 또 막 중간에 금리가 막 변동이 막 심해가지고 뭐 못 버티고 나오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진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게 피벗 얘기를 할 때부터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작년도 아니고 아마 재작년부터 막 사기 시작한 분들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맞아, 엄청 떨어지게 됐어요. 특히나 또 환해치까지 했으면 달러는 오르고 금리는 안 떨어지니까 오히려 채권 가격이 이제 올라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이 안 왔던 거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만기가 긴 상품들일수록 금리에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장기국채 투자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장기국채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국채에 대한 리스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단기 금리는 내려와도 장기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은 저희가 걱정을 해야 돼요. 어쨌든 단기 금리 한 뭐 3년 국채 정도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본 이득을 보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장기 국채는 사실 금리가 내려갈 때 더 민감한 거는 맞고 자본 이득의 정도가 더 커질 거는 맞는데, 다만 장기 국채 금리가 미국의 정책이자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지 않을 위험에 대해서는 염두를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장기 금리는 계속 높게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단기 금리가 내려와도 장기 금리가 별로 안 떨어질 수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투자 수익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계속 내려와도 장기 금리는 이제 머물러 있을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중국이나 중앙은행이 국채를 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거를 내놓는 수요가 시장에서 있다면 그러면은 그 사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만큼 사람들이 이거를 판다면, 그게 뭐 중국이든 아니면 다른 중앙은행이든, 그러면 금리가 내려오는 속도에 비해서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속도가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국채가 금리에 더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있죠. 약간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의한 매물이 나오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게 딱 반대되는 경우가 그린스팬의 수수께끼라고 2004년 5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금리는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는 별로 안 올랐어요. 그게 그때는 수수께끼였는데 봤더니 중국이랑 어떤 신흥국 국가 중앙은행들이 되게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그때는 외환 위기 이후에 외환 보유고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샀는데, 지금은 그런 수요가 상대적으로 뭐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미국 국채가 부도날 위험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런 장기 국채에 대해서 요구하는 금리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는 꼭 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듀레이션, 만기를 잘 보고 너무 판단을 길게 가는 게 되는. 무조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하긴 이게 단순히 그냥 뭐 30년 뒤에 뭐 금리 돈 많이 받으니까 뭐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30년이라는 그 안에 정치적인 어떤 변화도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정치 얘기 잠깐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바로 앞인데, 지금 뭐 해리스 뭐 지금 트럼프 해가지고 예전에는 몇 달 전만 해도 뭐 총격 사건이 있을 때는 뭐 트럼프 당선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막 또 여러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세계 경제 전망이나 아니면 뭐 한국 경제에 영향이 어떻게 올지 뭐 큰 그림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통은 이제 대선이 있으면 주식 시장이 좀 올라가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뭔가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도 형성이 되고 경기도 부양할 거고, 그래서 뭐 올라가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 아는 뉴스라면 이게 얼마나 선반영되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선이 되면 이게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그 확률은 아직까지는 누구나 다 반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만 누가 되건 간에 이렇게 타이트한 상황에서 결정이 나면 반대파에서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 트럼프가 안 되면 그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클 것 같고요. 반면에 또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해리스도 어느 정도 그런 정책이 있기는 합니다. 뭐 대중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정책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뭐 관세도 그렇고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도 그렇고, 물론 법인세를 낮춰주는 거는 뭐 주식시장에는 호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일으키고, 그러고 인플레 때문에 또 연준이 금리를 이제 계속 낮추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것들은 또 주식시장에 반드시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게 좀 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이게 아마도 대선이 될 때까지는 누가 되냐 이런 불확실성이 쌓이면서 기대도 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고, 누가 결정이 되면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뭐 투자가 늘어나고 뭐 네. 자산 시장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투자 타이밍을 좀 잘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많게 남은 건 아닌데 이제 요 사이에 뭐 투자를 하셨다가 이제 뭐 그때 전에 나와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불안하시면 뭐 약간 좀 지켜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뭐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세대 뭐 이제 지금은 선진국 세대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청년 세대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그거와 관련된 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어찌 보면 사회가 안정화돼 있고 경제 성장도 이제 저조한 이런 세대에서 태어났더니 부모님의 어떤 기대감, 부모님이 어떤 살아온 야 우리 때는 뭐 더 했는데 하면서 이런 기대 뭐 더 고생해도 돼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돈 뭐 부동산은 집값 엄청 비싸고 뭐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투자 자체를 그냥 못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쨌든 이제 경제학도 교수시니까 지금의 청년 세대분들 뭐 아니면 학생들한테 뭐 어떻게 이거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학생들 만나면 맨날 고민하는 문제인데 괜히 얘기했다가 꼰대라는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일단은 예전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를 사도 오르는 화랑기였다라고 하면은 미국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끝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식 피커, 주식을 뽑는 사람이 득을 보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별로 안 바뀌는데 보면 들여다보면 어떤 건 되게 많이 오르고 또 어떤 건 빠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아무거나 사도 올라.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 확실히 그랬죠. 어디다 땅을 사도 다 오르는 세대였는데. 그렇죠. 예전엔 집만 사도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선택적으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산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은 확실히 꼰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청년층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라면 사놓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한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뭐 20년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충분한 시간 들면 5년에서 10년을 봐야 되는 것들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연준에서 그 마치고 들어올 때 금융위기가 막 회복하던 시기고 그래서 주식에 넣는 게 사실 그때 주식에 놨으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봤을 겁니다. 그냥 주식에 넣고 잊어버렸으면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한 2배, 3배 이상 올랐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어느 정도 그렇게 묻어놓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다는 거죠. 부동산도 내는 수익을 그만큼 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10% 올랐을 때 못 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어떻게 참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계좌를 2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좀 좋은 주식, 내가 이게 5년 뒤에는 확실히 오를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를 놓고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는 단타도 해야 돼라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장기적인 투자랑은 별개로 생각을 해서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주식을 선택을 해야 되냐는 굉장히 쉽지 않지만 아까 채권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채권이 매력 있는 이유는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이라면 금리가 내려갈 때 혜택을 보는 데다가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 똑똑한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했을 때 의대들 많이 가면 이 중에 누구는 바이오에서 일을 하겠지 생각을 하면은 헬스 바이오 같은 거 산업이 유망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누가 하거든요. 근데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금리가 낮아지면은 사실 헬스 바이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라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뭐 돈을 빌리는 것들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골라야 된다면 이게 나름대로 이게 되게 신중하게 고르고 좀 묵혀놓을 수 있는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결국에 이제 시장의 어떤 상황이 바뀌면은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또 반대로 또 좋아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찾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뭐 하나만 보고 아이 어차피 끝났어라고 생각해봐야 의미 없다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연말이 또 이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투자해 놓으신 것들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앞으로 한 반년 정도 사이에는 금리 인하가 뭐 최대 이슈가 될까 아니면 뭐 다른 이슈가 좀 경제에 좀 영향 주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선일 것 같아요. 대선이요? 미국 대선에 따라서 정책이 되게 많이 바뀔 거고 그로 인해서 뭐 금리나 인플레이션이나
것이냐 아니면 그 어떤 수혜가 될 거라고 하는 산업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뷰가 좀 다르고 그리고 어떤 수출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거래를 하는 기업들과 관련돼서도 어떤 중국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냐 그리고 미국 자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계속 될 것이냐 뭐 IRA라든가 칩 같은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그 정책이 계속되고 그런 것들이 수혜를 볼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들이 뒤집어질 것이냐 뭐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바뀌어서 오히려 석유화학 같은 것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트럼프가 되면서 바뀌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선 그 정치가 결정하고 정치가 좌우하는 것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게 남은 하반기 동안에는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금리 인하는 뭐 이미 시작을 한 거니까 뭐 이거는 이제 조금은 좀 뒤로 좀 물러나고 아무래도 좀 대선 위주로.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내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버틴 건데 이제는 내려가는 게 어느 정도 가시화됐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조정하시는 게 맞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 채널은 뭐 아무래도 좀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게 주식을 하든 집을 사든 어쨌든 막 지금 어딘가 자산을 막 투자해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지금 어찌됐든 막 금리 인하도 있고 뭐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복잡하실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좀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좋을지 그 기준을 좀 마지막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설정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그것을 기준을 맞춰서 계속 고수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 생각했던 거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크게 달라졌으면 어떤 전략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너무 일희일비하면은 그게 오히려 흔들리고 또 그게 나중에 후회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어떤 자기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생각했던 기준에 맞춰서 전략을 사는 게 맞고요. 이렇게 고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면 처음에 선택할 때부터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몇 년 동에 걸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용돈 같은 거야 좀 위험하게 해서 수익이 나면 좋고 아니면 말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장기적으로 내가 달성해야 될 자산 증식의 목표가 있으면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어떤 그 기간에 맞춰서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버틸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추구한다라는 어떤 목표를 잘 세우고 그 처음 세운 목표를 잘 고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투자가 어려운 게 결국에 어떤 목표나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냥 말 그대로 일희일비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잘 선택하고 그걸 잘 했다면 바뀌지 않았다면 좀 믿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세계 경제부터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영향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